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화사전 진행의 정소희입니다. 오늘은 전승현, 심예희, 고소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뉴욕 증시와 국내 증시 모두 하락하는 하루였는데요. 오라크발 충격과 마이크론의 깜짝 실적 발표가 엇갈리면서 미국 기술주들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습니다. 이 여파로 국내 증시도 장 초반부터 하락하면서 흔들렸는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들 오늘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마감한 뉴욕 증시 상황 전승현 아나운서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전승현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미국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뉴욕 증시는 인공지능,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수익성 우려가 부각되며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라클의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투자 차질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술주 전반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입니다.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다우존스 0.47% 하락한 47,000선에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는 1.16% 내린 6,700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81% 밀린 22,600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오라클의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서 핵심 투자자인 블루아울 캐피털이 이탈할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는데요. 대규모 설비 투자와 부채 증가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판단이 배경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여파로 AI 관련주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확대됐고 시장에서는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의 지속 가능성과 투자 수익률에 대한 우려가 재차 부각됐습니다. 다만 연준의 크리스토퍼 윌러 의사는 고용 둔화 흐름을 언급하며 추가 금리 인하 여지가 남아있다고 밝혀 낙폭을 일부 제한했습니다. 다음으로 히트맵 열어서 오늘 미증시 종목별 움직임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기술주 중심으로 붉은색이 주들어지는데요. AI 투자 논란의 중심에 선 오라클은 하루 만에 5% 넘게 하락했고요. 대형 기술주,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종목들도 모두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엔비디아가 3% 넘게 밀렸고 애플과 아마존도 1% 안팎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알파벳과 메타 역시 동반 약세였고 테슬라는 4% 넘는 낙폭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업종 전반도 부진했습니다. 브로드컴과 AMD가 각각 4%대, 5%대 하락했고 마이크론과 인텔, 퀄컴 등 주요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약세를 나타내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 넘게 하락했습니다. 반면 에너지 섹터는 비교적 선방했는데요. 국제유가가 5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엑슨모빌과 쉐브론 등 에너지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IT와 커뮤니케이션, 산업재 섹터가 약세였고 에너지 섹터는 유가 반등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서방이 수년간 막아왔던 최첨단 반도체 기술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선전의 고보안 연구소에서 극자외선 EUV 리소그래피 장비의 국산 프로토타입을 개발해 현재 시험 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UV 장비는 AI와 스마트폰, 그리고 첨단 군사 기술의 핵심인 초미세 반도체 칩을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 설비로 현재는 네덜란드 ASML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번 프로젝트는 ASML 출신의 엔지니어들이 대거 참여한 국가주도의 대형 연구로 일부 관계자들은 이를 중국版매네트 프로젝트로 부르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장비는 극자외선 생성에는 성공했지만 아직 상업용 칩 생산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2028년까지 작동하는 칩 생산을 일부 관계자들은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은 또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폴란드가 냉전 이후로 처음으로 대인지뢰 생산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폴란드는 벨라루스와 러시아 접경 지역인 동부 국경 방어 강화를 위해 대인지뢰를 배치하고 우크라이나 지원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이번 결정이 동방방패, 이른바 이스트실드로 불리는 국가방어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겨냥한 동부국경 800km의 방어선 구축 계획인데요. 폴란드는 현재 대인지뢰 사용을 금지한 국제협약, 오타와 협약
탈퇴 절차를 진행 중이며 해당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다른 유럽 국가들도 대인지뢰 생산 재개나 조약 탈퇴를 검토하면서 유럽 안보 환경은 또 한 번 큰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 금융 시스템을 겨냥한 국제 금융 범죄 감시의 시선이 다시 집중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 범죄 감사관들이 지난달 약 3주 동안 캐나다를 방문해 금융회사와 13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인터뷰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미국에서 대규모 자금 세탁 사건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을 낸 TD은행 경영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D은행은 지난해 미국 당국과의 사건을 마무리하며 약 30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납부했는데 이 여파로 캐나다 금융권 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점검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정기평가를 앞두고 진행됐으며 부정적인 평가가 나올 경우 해외 투자와 국가 신인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2016년 마지막 평가에서 자금 세탁 방지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어 이번 결과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미국 미디어 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대형 인수진에서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이사회가 파라마운트의 적대적 인수 제안을 공식 거부했습니다. 워너브라더스 이사회는 약 1,000억 달러 규모의 파라마운트 인수안에 대해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고 주주들에게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사회는 파라마운트가 전액 보증된 인수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구속력 있는 자금 약속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워너브라더스는 넷플릭스와의 합병 계약이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고 구속력이 있다며 우선 협상 대상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인수전은 워너브라더스의 영화, TV 스튜디오와 스트리밍 사업, 핵심 프랜차이즈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금값이 최근 수십 년 사이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내년에도 추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금값은 2025년 한 해 동안 1979년 오일 쇼크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최근 2년 사이 가격이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통상 이 정도 상승 뒤에는 조정 전망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지만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금속 전문 컨설팅 업체 메탈스 포커스는 금값이 2026년에는 트로이 온스당 5,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현물 금 가격은 올해 10월 사상 최고치인 4,381달러를 기록했는데 불과 올해 초까지만 해도 3,000달러를 넘긴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 상승세의 배경으로는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확대와 투자자 저변 확대가 꼽힙니다. 특히 중앙은행들은 5년 연속 달러 자산 비용을 줄이고 금 보유를 늘리고 있어 금값의 하방을 지지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국제결제은행 BIS는 금과 주식 가격이 동시에 급등하는 형상은 반세기 만에 처음이라며 자산시장 전반의 과열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은 다시 한번 불확실성의 시대를 대표하는 핵심 안전자산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입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급격한 조정 이후 투자자들의 움직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때 가장 뜨겁게 주목받았던 암호화폐 시장이 큰 폭의 하락을 겪으면서 투자자들은 이전보다 훨씬 신중한 태도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단순한 가격 상승 베팅에서 벗어나 위험을 분산하고 관리하는 전략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암호화폐 투자 방식은 빠르게 다양해졌는데요. 직접 코인을 매수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과 선물 같은 파생 상품, 암호화폐 채굴 기업이나 거래소 관련 주식까지 선택지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투자 수단의 확대는 레버리지 사용 증가와 고평가 논란, 자금 조달 부담 등과 맞물리며 투자 성과의 격차를 키우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정을 계기로 암호화폐 시장이 무조건적인 상승 기대에서 벗어나 보다 성숙한 투자 전략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증시 마감 상황과 글로벌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승현 아나운서가 내용 잘 전해주셨습니다. 이 중국은 중국판 맨해튼 프로젝트로 기술 자립을 꿈꾸고 있고 유럽은 다시 지뢰를 생산하면서 국경을 걸어 잠그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 모으고 있는 것도 결국에는 이 불확실한 신냉전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일 것 같습니다. 세계가 이렇게 각자 도생으로 향하고 있는 지금 우리 경제와 기업들이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투자에 앞서서 알아두면 좋을 이슈들을 정리한 모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심예희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번 모이슈 시간은 최근 인공지능 시대와 함께 새롭게 등장한 개념 슬롭으로 준비했습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콘텐츠 생산 속도는 빨라졌지만 그 이면에서 정보의 질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바로 슬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슬롭은 원래 음식물 찌꺼기나 질 낮은 사료를 뜻하는 말인데요. 최근에는 IT와 미디어 업계에서 AI가 대량 생산한 저품질 콘텐츠를 지칭하는 용어로 새롭게 쓰이고 있습니다. 텍스트, 이미지, 영상까지 AI로 누구나 손쉽게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의미 없는 정보, 반복된 주장, 검증되지 않는 콘텐츠가 인터넷 공간을 빠르게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현상이 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슬롭은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을 지닌 생성형 AI로부터 생성됐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실 확인이나 맥락 이해 없이 기존 데이터를 단순 조합한 결과물이 대량으로 쏟아지게 됩니다. 조회수, 광고 수익, 검색 노출을 누린 AI 자동 콘텐츠가 늘어나면서 정보의 양은 폭증했지만 콘텐츠의 평균 품질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슬롭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정보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검색 엔진에는 유사한 AI 글들이 상위에 노출되고 SNS와 영상 플랫폼에서는 내용 없는 요약 영상과 자극적인 콘텐츠가 알고리즘을 타고 빠르게 확산됩니다. 그 결과 정확한 정보와 전문가의 분석이 슬롭에 묻혀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사용자들은 무엇을 믿어야 할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슬롭의 확산은 AI 산업에도 역설적인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AI는 기존 데이터를 학습해 발전하는데 인터넷에 슬롭이 많아질수록 AI가 다시 슬롭을 학습하는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빅테크 기업과 플랫폼들은 AI 생성 콘텐츠 표시 의무화, 검색 알고리즘 조정, 콘텐츠 품질 기준 강화 등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앞으로는 얼마나 많이 만드냐보다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가 AI와 콘텐츠 경쟁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슬롭은 AI 기술이 만들어낸 부작용이자 동시에 우리가 풀어야 할 새로운 과제입니다. AI가 정보를 생산하는 시대에 콘텐츠의 질과 신뢰성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는 개인, 플랫폼, 그리고 사회 전체의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AI가 쓰레기 정보를 양산하는 도구가 될지 아니면 가치 있는 지식을 확장하는 도구가 될지는 지금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세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상으로 AI 시대의 새로운 키워드, 슬롭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모이슈였습니다. 네, 슬롭과 관련한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이 슬롭이라는 단어의 뜻처럼 이렇게 질 낮은 정보들이 인터넷을 뒤엎을수록 우리한테는 피로감만 커지는 것 같은데요. 역설적이게도 이 AI가 쏟아내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람만이 전할 수 있는 통찰력, 이런 신뢰가 더 비싸고 귀한 가치가 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전승현, 심예희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 장에서 이슈가 되었던 경제 뉴스들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전승현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가 25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체납한 가운데 지자체가 최씨 소유 부동산을 강제 처분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경기 성남시는 최 씨가 보유한 서울 강동구 상가 건물과 서울 시내 토지 등 두 곳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차명으로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지난 2020년 약 2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현재까지 대부분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은 25억 500만 원에 달합니다.
개인 기준으로는 이 분야 전국 최고액 체납자입니다. 성남시는 이달 15일까지 최후 납부 기한을 제시했지만 최 씨는 납부 계획을 밝힌 뒤 실제 납부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도가 파악한 최 씨 소유 부동산은 서울과 경기, 충청, 강원 등 전국에 최소 21건으로 수백억 원대 자산가임에도 과징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모든 부동산을 이미 압류한 상태이며 감정평가를 거쳐 공매 절차를 진행해 체납과징금을 끝까지 징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통일교가 추진해온 하늘해저 터널 사업과 관련해 부울경 지역을 관할하는 통일교 5지구가 정치권 로비의 핵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늘해저 터널 협력의 명목의 자리에는 특정 통일교 간부가 지속적으로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고 지금까지도 정치인들이 해당 간부가 주관한 통일교 행사에 축사나 축전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통일교 부산 울산 지역 간부인 반모 씨는 지역 여야 정치인들과 접촉하며 하늘해저 터널 추진에 관련한 정황이 포착됐고 지난 5월 부산 울산 회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정치인들은 초청을 받아 의례적으로 참석하거나 축전을 보낸 것일 뿐 통일교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교의 대규모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치권 접촉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뉴스 잘 전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수백억 자산가의 체납 버티기, 또 종교단체의 은밀한 로비 의혹, 이 두 사건 모두 법과 원칙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뉴스는 신예희 아나운서가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작동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경기도가 선제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고령 운전자 관련 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는 사고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교육과 운전보조장치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고령 운전자의 운전 습관과 차량 안전 기능을 점검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안전운전 캠페인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고령 운전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일반 운전자들의 안전 확보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영업정지 조치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청문회에서는 백영은 과기부 총리가 쿠팡 영업정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공정위와 민관 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쿠팡의 영업정지를 위해서는 재산상 손해 발생, 피해 회복 조치 미흡, 시정조치 불가 여부 등 총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중소업체 피해 우려가 큰 경우에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쿠팡을 상대로 한 역대 최대 규모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는 쿠팡의 책임 있는 배상과 소비자 보호 대책 수립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정위는 이러한 국민적 불안을 고려하며 강력한 대응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페달 오조작 사고부터 개인정보 유출까지 우리 일상을 위협하는 요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도가 기술의 속도나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닌지 이런 시스템을 점검해봐야 되는 때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축제와 맛집 소식을 전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어느덧 크리스마스 날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많은 분이 소중한 사람과 함께 특별한 크리스마스 하루를 보내실 텐데요. 하지만 이 연말에 모이는 인파와 추위 때문에 밖으로 나서는 것이 망설여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요. 추위 걱정 없이 따뜻한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크리스마스 뮤지컬 소식입니다. 바로 크리스마스 캐롤 뮤지컬 소식인데요.
이 포스터 속 크리스마스 트리만 봐도 연말 분위기가 물씬 납니다. 찰스 디킨스의 원작 소설 구두쇠 에버니저 스크루지를 바탕으로 서울시 뮤지컬단이 새롭게 선보이는 공연입니다. 줄거리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한 인물 스크루지.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 밤 그의 앞에 3명의 정령이 나타납니다. 정령들과 함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여행하며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스크루지는 차츰 깨닫게 되는데요. 결국 그가 마주하게 되는 진실은 돈이 아니라 사람의 소중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따뜻했던 스크루지가 어째서 돈만을 쫓게 되었는지 그 결정적인 그날의 사연을 알게 된다면 스크루지를 마냥 미워할 수만은 없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는 공연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뮤지컬 크리스마스 캐럴은 12월 5일부터 12월 28일까지 세종문화회관 M시어터에서 공연됩니다. 공연 시간은 요일별로 상이하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차마다 출연 배우가 다르고 총 21명의 배우가 무대에 오르며 인터미션 없이 러닝타임은 약 100분입니다. 5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티켓 가격은 R석 8만 원, S석은 6만 원입니다. 다양한 할인 혜택도 진행 중이라고 하니 공식 홈페이지에서 참고해 주세요. 공연 속 이런 대사가 등장합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돈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작품이 전해지고 있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결국 우리 곁에 남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일 테니까요. 올해 연말 소중한 사람과 함께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뮤지컬 크리스마스 캐럴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소식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주식 이야기,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마감한 국내 증시 상황 알아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고소영 아나운서 국내 증시 전해주시죠. 12월 18일 국내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코스피는 오늘 약하권의 움직임 보여주면서 3,994선에 장 마감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의 매도세는 외국인과 기관이 주도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3,500억 넘게 매도하고 기관은 1,005억 매도, 개인은 4,230억 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은 1% 가까이 하락하며 901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900억, 107억 매도했는데요. 개인은 1,000억을 사들였습니다. 다음은 시총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총상위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전일 대비 0.28% 하락하면서 10만 7,600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주면서 55만 2천원 종가 기록했습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은 8% 넘게 급락했는데요. 포드와의 배터리 공급 계약이 해지되면서인지 오늘 37만 8,500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두산 에너지빌리티는 오늘 1% 가까이 내리면서 7만 4,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총상위 종목 흐름을 살펴보시죠. 알테오젠 2.38% 오르면서 43만 1,000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각각 7%, 5% 가까이 하락하며 15만 4,200원, 9만 8,400원에 마감했습니다. ABL 바이오는 2.5% 가까이 오르며 18만 6,600원에 마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8% 하락하며 43만 4,500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국내 증시 4,000피가 붕괴되면서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라크발 냉풍에 얼어붙은 시장이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낙폭을 줄이면서 4,000선을 회복하는 듯 했으나 다시 하락을 하면서 결국 3,990선에서 종료됐습니다. 오늘은 개인 홀로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팔아치우면서 하락 주도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에서 이 주목받았던 종목들을 소개하는 특징주 브리핑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전승현 아나운서가 준비한 특징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계양전기를 준비했는데요. 계양전기가 상한가를 기록하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계양전기는 전일 현대 트랜시스와 로보틱스 모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는데요. 계약 기간은 2030년 12월 31일까지이며 공급 지역은 국내입니다. 계약 조건상 계약금과 선급금은 없고 계약 금액은 현대 트랜시스의 비밀 유지 요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계약 금액은 향후 경영상 비밀 유지 사유가 해소되면 제공시될 예정입니다. 계양전기는 1977년 전동공구 제조와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기업으로 2023년에는 투자 부문을 해성산업에 분할 합병했습니다. 현재 산업용품 부문에서는 전동공구와 소형 엔진, 산업용구를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전장품 부문에서는 차량용 모터를 현대차와 기아 등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계양전기 차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계양전기 오늘 1620선에 시작했고요. 29% 넘게 치솟은 2040선에 장 마감하며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계양전기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드릴과 모터를 만들던 회사가 이제는 로봇이라는 날개를 달았습니다. 전동공구의 명가였던 계양전기가 로보틱스 모듈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이 시장에서도 기업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실질적인 수주로 증명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계약 금액을 밝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점이 오히려 투자자들의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현대 트랜시스라는 든든한 파트너와 2030년까지 손을 잡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시장에서는 이미 잭팟으로 해석을 하고 상한가로 답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베일에 쌓인 계약이 실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제가 가져온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제도 저희가 한화갤러리아 소개해드렸습니다. 근데 어제도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 오늘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이렇게 한화갤러리아 주가 급등의 배경에는 전날 H&Q 에쿼티 파트너스와 파이브가이즈 지분 매각 관련 MOU를 체결했다고 공시한 것이 있는데요. 이번 MOU는 갤러리아 백화점 등 본업에 더 집중하기 위한 행보로 한화갤러리아는 파이브가이즈 지분 매각으로 3배가량의 차익을 거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은 최근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의 차남이죠.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과 삼남인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이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한화에너지의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투심이 한 번 더 몰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시장에서는 장남인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체제가 굳혀지는 것으로 평가하는 한편에 그룹 내의 금융과 유통 계열사를 각각 이끌고 있는 김동원 사장과 김동선 부사장의 신사업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그룹 내 유통 계열사인 한화갤러리아 역시 이번 후계구도 명확화로 인해서 향후 투자 여력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이 함께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오늘 한화갤러리아 함께 알아봤고요. 다음 종목은 예희 아나운서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준비한 오늘의 특징주는 삼성에피스홀딩스입니다. 삼성에피스홀딩스가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과 바이오 자회사 가치 부각 이슈가 겹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삼성에피스홀딩스가 바이오 사업의 핵심 지주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특히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 시밀러 사업 관련 자회사들의 성장성이 재조명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순자산 가치의 재평가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에피스홀딩스는 직접적인 생산이나 판매보다는 바이오 사업의 전반을 이루는 투자 지배구조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단기 실적보다는 향후 사업구조 개편, 자회사 가치 현실화, 추가 상장 가능성 등에 더 큰 관심을 두는 모습입니다. 최근 바이오 업종 전반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데요.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바이오 시밀러 경쟁력이 부각되면서 관련 사업을 보유한 지주 성격의 기업들로 수급이 확산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에피스홀딩스는 단기 실적보다는 보유 자회사의 성장성과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이 핵심 투자 포인트라며 향후 구체적인 구조 개편이나 사업 관련 뉴스가 나올 경우 주가 변동성이 추가로 확대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삼성 에피스홀딩스 차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급락 하루 만에 장 초반부터 4% 이상 상승하며 추세 전환 시도에 나선 모습인데요. 특히 기관과 외국인 수입이 유입되면서 강한 탄력이 붙은 상황입니다. 오늘 삼성 에피스홀딩스는 장중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지만 장 초반부터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64만 8천 원에 거래를 시작해 최고가 72만 원 사이 움직임을 보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변동폭이 큰 만큼 추격 매수보다는 지배구조 관련 추가 뉴스와 거래량 유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삼성 에피스홀딩스 만나봤습니다. 요즘 바이오 업종 전체적으로 훈풍이 다시 불고 있는데요. 이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그 중심에 설 것 같습니다. 실적보다는 미래 가치와 구조 개편이라는 큰 그림에 베팅하는 자금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 기대감이 주가를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릴지 앞으로 나올 뉴스들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승현 아나운서, 다음 특징주는 어떤 걸까요? 네, 다음으로 LG에너지솔루션 준비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대규모 배터리 공급 계약 해지 소식에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일 포드와 체결했던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 가운데 일부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했는데요. 해당 계약은 2027년부터 2032년까지 총 75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공급 내용으로 지난해 10월에 체결된 계약입니다. 이번 계약 해지는 포드가 전기차 개발 계획을 축소하고 하이브리드와 내연기관 차량 중심으로 전략을 수정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와 함께 미국과 유럽연합의 전기차 정책 기조 변화도 겹치면서 2차 전지 관련주 전반의 부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전기차 수요 둔화와 정책 환경 변화가 맞물리며 2차 전지 업종 전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LG 에너지솔루션 39만 선에 시작했고요. 장중 한때 40만 3천 선까지 찍었으나 공급 계약 해지 소식에 의해 8% 넘게 낙폭하며 37만 8,500선의 종가 형성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LG 에너지솔루션도 이야기해봤습니다. 우려했던 전기차 캐즘의 골이 생각보다 깊은 것 같은데요. 이 주요 고객사인 포드가 전략을 수정하면서 LG 에너지솔루션도 함께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 완성차 업체들이 오히려 하이브리드카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K 배터리사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지, 새로운 모멘텀은 또 언제 나올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제가 가져온 특징주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상장한 따끈따끈한 종목 갖고 왔는데요. 이 RG노믹스입니다. RNA 편집 바이오 업체인 RG노믹스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하면서 따따블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017년에 설립된 RG노믹스는 RNA 치환 효소 기반의 RNA 편집, 교정 플랫폼을 활용해서 항암제와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세포암과 교모세포종을 대상으로 한 항암 유전자 치료제 RZ001을 개발 중인데요. 이 한국과 미국에서 임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전성 망막 색소 변성증 치료제인 RZ004는 호주에서 임상 제1상 계획을 승인받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5월에는 미국의 제약사죠. 일라이릴리와 약 1조 9천억 원 규모의 RNA 편집 교정 치료제 개발을 위한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독자적인 RNA 편집 기술로 차세대 유전자 치료제 시장의 선점 기회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기업의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IPO 고정에서부터 흥행이 예고됐었습니다. 기관 투자자 대상인 수요 예측에서 848.9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공모가를 희망밴드의 최상단인 22,500원에 확정했습니다. 오늘은 상장 첫날인데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9만 원으로 종료됐는데요. 이렇게 우리 RG노믹스도 한번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바이오 업체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특징주 소개하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이 오늘자 이슈가 되는 특징주들 살펴보시면서 투자 판단에서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심예희 아나운서가 기업에 대해서 알려주는 기업사전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기업사전 오늘 어떤 기업일까요? 네, 최근 헬스케어 산업에서는 인공지능과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정밀의료와
재생 의료 분야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AI 기반 재생 의료 플랫폼과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기업 로킷 헬스케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피부 손상, 조직 손상, 만성 상처와 같은 재생 치료에 대한 의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기존 치료 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재생 의료 기술이 차세대 의료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로킷 헬스케어는 인공지능과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결합해 환자 맞춤형 재생의료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재생의료 분야에서 차별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로킷 헬스케어는 2012년 설립된 국내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으로 본사는 서울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회사는 환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분석 기술과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개인 맞춤형 조직 재생 솔루션을 구현하는 데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공식 사업 영역으로는 피부 재생을 중심으로 한 조직 재생 기술이 핵심이며 연골 재생 등 다양한 조직 재생 분야로 기술 적용 분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로킷 헬스케어의 비즈니스 모델은 단순한 의료기기 판매에 그치지 않고 재생의료 통합 플랫폼 제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분석하는 AI 소프트웨어, 3D 바이오 프린터, 바이오 잉크, 그리고 치료에 활용되는 재생의료 프로세스를 하나의 솔루션 형태로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진은 환자 맞춤형 재생 치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재생의료 치료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기술 경쟁력 측면에서 로킷 헬스케어는 자체 개발한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과 재생의료 플랫폼 운영 경험을 주요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피부 재생 치료 분야에서는 다수의 실제 적용 사례와 의료 현장 경험을 축적해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해외 의료기관과의 협력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의료기기 인증과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재생의료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로킷 헬스케어는 현재 재생의료 기술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중심 헬스케어 기업으로의 성장을 추진 중입니다. 재생의료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고도화하고 피부 재생을 넘어 다양한 조직 재생 영역으로의 확장을 중장기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와 해외 인증 확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업 구조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AI와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재생 의료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 로킷 헬스케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정밀 의료와 맞춤형 치료에 대한 수요가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로킷 헬스케어는 재생 의료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로킷 헬스케어가 글로벌 재생 의료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갈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바이오 이야기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대가 변화하면서 국내외를 망라하고 바이오 산업들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고령화 사회로 갈수록 낡은 장기나 피부를 고쳐 쓰는 재생 의료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AI가 상처를 분석하고 3D 프린터가 내 피부에 맞는 조직을 찍어낸다니 그야말로 영화 같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단순한 치료를 넘어서 조직을 재생한다라는 점에서 또 근본적인 솔루션을 제시했다라는 점에서 이 로킷 헬스케어의 성장 잠재력 굉장히 분명해 보입니다. 이렇게 K-바이오의 기술력이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의 마지막 시간이죠. 투자를 할 때 알아두면 좋을 증권사 리포트들 하나하나 다 챙겨보기 힘드실 텐데요. 그리고 또 어렵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핵심만 쏙쏙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아나운서,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시장 흐름과 산업을 분석하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실적의 바닥을 통과하며 다시 방향을 잡고 있는 기업이죠. LG전자를 살펴보겠습니다. LG전자는 최근 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다소 부진해 보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리포트가 말하는 핵심은 단기 실적이 아니라 2026년을 기점으로 한 체질 변화와 재평가 가능성입니다. 오늘은 왜 2025년 실적이 흔들렸는지, 그리고 왜 시장은 2026년을 보고 있는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LG전자의 2025년 4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약 238억 원,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진의 핵심 원인은 수요 둔화가 아니라 희망퇴직과 관련된 일회성 비용 약 3천억 원입니다. 이 비용이 반영되며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일시적으로 적자를 기록했지만 이를 제외하면 VS, 전장사업부의 실적 개선 흐름은 오히려 유지되고 있습니다. 즉 4분기 실적 부진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적립비용이 한 번 더 반영된 구간으로 보입니다. 오늘 리포트에서 가장 강조하는 포인트는 2026년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3년 만에 증가 전환했다는 점인데요. 2026년 LG전자의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약 2조 6천억 원, 전년 대비 40%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 배경은 명확한데요. 2025년에 반영된 희망퇴직 비용이 2026년부터 고정비 절감 효과가 이어지고요. 글로벌 물류비 하락이 운임 부담 완화와 미국 가격 인상 효과가 실적의 본격 방향으로, 즉 비용 구조와 매출 구조가 동시에 개선되는 구간에 진입하는 겁니다. LG전자의 변화는 단순히 실적 숫자에만 있지 않습니다. 웹OS 플랫폼, 구독형 가전사업, 칠러 HVAC 중심의 B2B 사업, 이 세 가지가 LG전자의 중장기 체질을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웹OS와 구독 사업은 반복적인 매출과 높은 마진으로 경기 변동에 둔감한 구조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전체 매출에서 구독 사업 비중은 이미 30% 중반 수준까지 올라왔고 2026년까지도 꾸준한 성장이 예상됩니다. LG전자 전장사업부 VS는 그동안 적자 이미지가 강했지만 지금은 흐름이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수주 잔고 확대와 전기차 SDV 전환 수혜, 수익성의 점진적인 개선, 2025년을 기점으로 VS 사업부는 의미 있는 흑자 구조에 진입했고요. 2026년에는 영업이익 기여도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LG전자의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를 줄여주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현재 LG전자의 12개월 선행 PBR은 약 0.7배 수준입니다. 이는 과거 실적이 바닥을 찍던 시기 구조조정 국면에서 형성되던 밸류에이션과 유사한 구간입니다. 다만 지금은 실적 하락 국면이 아니라 이익 회복의 초입 구간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리포트는 LG전자의 적정 주가를 12만 원으로 제시하며 현 주가 대비 약 25%에서 30%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평가합니다. 정리해보자면 LG전자를 볼 때 지금 중요한 건 단기 분기 실적이 아닙니다. 일회성 비용은 끝났고 고정비는 줄었으며 신사업은 성장 중이고 2026년 이익 가시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LG전자는 지금 실적 회복, 체질 개선, 재평가 가능성이 동시에 겹쳐지는 구간에 놓여 있는데요. 오늘은 LG전자의 최근 실적과 2026년을 향한 변화의 방향을 살펴봤습니다. 단기 숫자보다 중장기 구조를 보는 투자자라면 지금 LG전자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볼 만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투자 리포트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LG전자를 단순히 세탁기, 냉장고 같은 가전만 만드는 회사로 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라는 말이 딱 어울릴 것 같습니다. 3천억 원이라는 비용이 이 부담은 있었지만 덕분에 내년부터는 더 높게 뛰어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리포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제품을 한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독과 플랫폼으로 계속해서 돈을 버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체질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PBR 0.7배라는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이 변화의 가치를 미리 선점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방송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 국내 증시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코스피 지수 오라클 쇼크에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1% 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와 동시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전체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HD 현대중공업, 두산 에너빌리티 등 대부분의 종목들이 내림세를 보인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특징주에서 다뤘던 것처럼 LG 에너지솔루션의 9조 원대 공급 계약 해지 소식이 굉장히 큰 이슈로 작용을 하면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각각 7%대, 4%대 급락하면서 2차 전지들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한 줄평으로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승연 아나운서, 오늘장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장 오라클 한파에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정리해보고 싶은데요. 미국에서 불어온 오라클 쇼크에 코스피가 균형을 잃고 한 발 물러섰고요. 네, 이는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드는 한파가 불어온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라클이 정말 오늘 우리 시장을 크게 흔들었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예희 아나운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저는 시장도 잠시 쉬어가는 국면이라고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시장도 잠시 쉬어가는 국면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외국인이 필요해, 이렇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 12월에도 외국인의 이탈이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현재는 원화 약세라는 불안 요소도 있는데요. 현재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까지 치솟았는데 이 배경은 결국엔 수급입니다. 이 코스피 상승 흐름을 타고 들어오는 듯했던 외국인들 11월에 매도 폭탄을 보였고요. 12월에도 굉장히 어지러운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환율이 사실은 천장에 다다랐다고 하기엔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열풍이 식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의 국내 시장 유입이 끊기면 환율이 1,500원대를 넘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 오늘은 얼어붙었는데 내일은 과연 어떤 모습이 보여줄지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